귀곡성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상갓집에서 대신 울어주며 생계를 잇는 곡인이 직업인 시어머니와 그녀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집안의 남자들인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이 집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 구슬피의 곡소리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면 썰렁하던 상갓집도 금세 조문객들로 가득 찼지요. 며느리는 그 재주를 배우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애절한 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대견해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곡은 목청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현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현감이 직접 곡인을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심한 몸살 감기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현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현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곡소리를 낼 자신은 없었지만 일손이 부족할 상갓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돕고 싶었지요. 며느리는 작은 보찜을 챙겨 홀로 현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감의 집은 곡소리 하나 없이 차갑고 썰렁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주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춰 제사 음식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도중 할머니는 현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라 일에만 매달리느라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 어머니의 한 맺힌 사연이었지요.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늘 하셨던 곡소리는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되새기며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제 할머니에게 들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담아 마치 시조를 읊듯 이야기를 섞어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통곡에 조문객들은 하나 둘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썰렁했던 상갓집은 그녀의 곡소리에 감동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현감이 갑자기 그녀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울음을 멈추지 못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달랬습니다. 사또, 어머니께서도 사또의 마음을 다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현감은 그녀에게 자신과 어머니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연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분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들은 현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못난 아들이 걱정되어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게 틀림없군요. 장례를 잘 마친 현감은 그녀에게 쌀과 돼지를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관아로 불러 호통을 치고 관아의 잡일을 맡겨 강제로 취업을 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의 짐은 가벼워졌고 현감 또한 어머니의 소원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의 마음을 잘 읽고 어루만질 줄 아는 재능보다 더한 재능이 있을까요? 오늘도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 그림자 세금. 옛날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탐욕스러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낼 궁리 끝에 기상천외한 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제부터 해의 높이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지니
그 면적만큼 세금을 내거라. 밤에 켜는 호롱불 그림자는 갑절로 매길 것이다. 고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림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백성들은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쥐 죽은 듯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이 되어도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듬으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나졸들은 골목마다 숨어 있다가 작은 그림자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여진의 집도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여진의 아버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어둠 속에서 일을 하다 그만 넘어져 다리가 크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진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세금 때문에 약 한 사발 제대로 지어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글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세금을 독촉하는 나졸들의 고함과 백성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고을을 휘젓고 다니는 현감의 말발굽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현감은 곳간에 쌓여가는 재물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지 않자 이제 집과 나무의 그림자에도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정든 집을 버리고 산속 깊은 토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햇빛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고을을 행차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감은 텅 빈 길을 보이기 싫어 행차길에 나와 임금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는 백냥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진은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백성들을 굴 속으로 몰아넣은 현감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행차 당일 여진은 무거운 가마솥을 등에 지고 길가로 나갔습니다. 이를 본 나졸이 고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가마솥은 세금 대신 압수하겠다. 대신 여기 남아서 밤새도록 호롱불을 켜고 있거라. 내 놈의 그림자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야. 나졸은 여진을 조롱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의 화려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여진은 나졸의 손을 뿌리치고 길 한복판으로 뛰어나가 가마솥을 자신의 그림자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행렬은 멈춰 섰고 여진은 곧바로 나졸들에게 포박되어 임금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막는 이유를 묻자 여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 땅에 그림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가마솥이 놓인 이 그림자 땅은 저의 땅입니다. 제 땅에 제가 가마솥을 놓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얼굴을 굳히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초지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분노한 임금님은 즉시 현감을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임금님은 포박된 현감을 길바닥에 꿀리고 고통받던 백성들이 그의 몸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가게 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던 그림자이니 마음껏 가져가거라. 단 남의 그림자를 침범했으니 네 재산은 백성들에게 나눠줌이 옳다. 임금님은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의 그림자가 현감을 가리도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현감은 짐의 그림자까지 침범했으니 이는 역적의 죄로 다스리겠다. 또한 임금님은 여진의 용기를 크게 치하했습니다. 너는 지혜로서 만백성의 빛과 그림자를 되찾아 주었구나. 현감은 엄벌을 받았고 백성들은 되찾은 재산과 웃음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고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로 넘쳐나는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진은 이제 다 낳은 아버지와 함께 눈부신 햇살 아래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정의 앞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주 절실한 덕목이 아닐까. 오늘도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 억청 며느리와 사부자, 깊은 산골, 가난이 굴뚝 연기보다 먼저 피어오르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곳엔 글 읽는 소리만 낭낭한 시아버지 노생원과 심성은 착하나 손끝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세 아들 만수, 광식, 칠성이 살고 있었지요. 이들에게 세상은 그저 책 속에 있거나 누군가 채워줘야 할 빈 밥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지만 기계가 남다른 억척대기 장남 만수의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억척대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먼지 쌓인 가재 도구와 텅 빈 뒤줄을 본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글공부도 배가 불러야 하는 법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기근이 닥친 겨울밤, 억척댁은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종자 곡식을 꺼냈습니다. 식구들은 내년 농사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솥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땅도 일구는 법입니다. 억척댁은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을 시아버지와 삼형제에게 건넸습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 날 아침, 억척댁은 사부자를 마당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망태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빈손으로 돌아오는 분은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세상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십시오. 억척댁은 둘째 광식의 어깨를 밀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쫓겨나듯 나간 만수와 광식은 길가에서 흔한 돌멩이와 나뭇가지만 잔뜩 주워왔습니다. 이런 잡동사니를 어디에 쓰려고? 투덜대던 그들에게 억척댁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맷돌의 받침이 되고 이 나무는 내일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게 첫걸음입니다. 다음 날부터 사부자는 쓸모없는 물건을 쓸모있게 바꾸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칠성은 숲에서 덩굴을 걷어와 바구니를 짰고 억척댁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줍는 것보다 손을 보태니 가치가 10배는 뛰는군요. 칠성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부자는 시장의 생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생원은 약초를 구별해내었고 만수는 힘을 쓰는 일터에서 정당한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마당에는 곡식 자루가 쌓이기 시작했고 무기력했던 남자들의 눈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만수가 가져온 첫 쌀자루를 보며 노생원은 감격했습니다. 쌀독이 가득 찾아 억척댁은 새로운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물건 대신 밖에서 들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씩을 적어 오십시오. 노생원은 의아해했지만 며느리의 깊은 뜻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붓과 종이를 정중히 건넸습니다. 광식과 칠성은 저잣거리와 주막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했습니다. 정직은 가장 큰 미천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같은 평범한 진리들이 종이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부자는 매일 밤 모여 자신들이 적어온 지혜를 나누며 마음의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억척댁은 가장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녀는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이 찬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수는 아내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부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배품을 실천했습니다. 노생원은 가난한 이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었고 칠성은 배고픈 나그네에게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 식구들을 손가락질하던 예전과 달리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생원은 나누어주는 약초꾼으로, 만수는 곡물을 걷어들이는 별감으로, 광식은 지식을 베푸는 서리로, 막내 칠성은 억척댁과 함께
세인의 마음을 모으는 주막 주인이 되었습니다. 억적되게 강단이 무너져가던 집안을 일으키고 네 남자를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두막은 이제 웃음과 지혜가 가득한 명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의 넓이, 마음의 깊이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직관, 명문가의 종손 도원은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의 몰락이 조상의 묘자리 탓이라 믿고 전국 팔도를 누비며 명당을 찾아줄 최고의 직관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당대 으뜸이라 칭송받는 직관 치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원은 가져온 무거운 금괴 상자를 내밀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치안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제 재주는 땅의 껍데기를 보는데 그칠 뿐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일을 찾으신다면 재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의아해하는 도원에게 치안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땅을 보는 이들 중 엔 으뜸일지 모르나 재선은 자신을 직관이라 부르지도 않으면서 땅의 마음을 읽는 이입니다. 치안은 재선이 과거에 행했던 놀라운 일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재선은 지리산에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당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가 그 땅을 탐내며 위협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고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비워둔 명당이 거대한 산사태의 길목을 막아 아래쪽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재선은 이후 산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가난한 가문에 그 땅을 내주었습니다. 땅을 보는 직관은 많지만 땅과 물과 사람의 흐름을 함께 보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치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도원은 곧장 인편을 띄워 재선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재선을 만난 도원은 자신이 평생 모은 명당 지도들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훑어보던 재선은 가장 볼품없고 척박해 보이는 땅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십시오. 당신이 탐내는 그 명당은 쓰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도원은 의구심 속에서도 재선의 말에 따라 그 척박한 땅에 묘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악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송사에 휘말리고 묘 근처 물길이 막히는가 하면 들짐승들이 봉분을 파헤치기 일쑤였습니다. 도원은 재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은 재선이 만료했던 최고의 명당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가난한 집안이 그 땅을 헐값에 차지했는데 그 집 아들들이 연달아 과거에 급제하며 집안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와 화가 치민 도원은 당장 재선을 찾아갔습니다. 재선의 오두막에 들이닥친 도원은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골라준 땅 때문에 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지경인데 그 명당을 차지한 이는 승승장구하고 있어. 나를 속인 것이 아니오? 도원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하품의 자리였기에 끊이지 않는 송사 속에서도 당신은 그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명당을 가졌다면 당신의 부족한 그릇으로는 세도가들의 탐욕으로부터 그 땅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당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도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재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명당이 돌아간 것은 그들이 보잘것없어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아이들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았고 이제는 명당임을 들켜도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추었지요. 땅은 자연을 따르지만 명당은 결국 사람을 따르는 법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도원은
더 이상 땅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수양하고 정진하여 무너져가던 가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잘한 풍파는 여전했지만 도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게 했으니 이 땅이야말로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당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명당이 없듯 세상 만사 다 자기하기 나름이란 걸 오늘도 비로소 깨닫고 가는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 하루에 갇힌 술라, 안개 낀 저승길. 덜렁사자가 네 사람을 데리고 저승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갓을 고쳤으며 길을 안내하던 덜렁사자는 문지기의 말에 멈춰 섰습니다. 이보게, 윤달 계산이 틀렸어. 이들은 하루 일찍 온 것이네. 덜렁사자는 혼란에 빠진 네 사람을 바라보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황상제의 금빛 궁전이 분노로 진동했습니다. 감히 저승의 법도를 어기다니. 옥황상제는 덜렁사자에게 봉급 삭감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네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에게 이승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하루를 주마. 그곳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오너라. 덜렁사자는 울상을 지으며 네 사람을 이끌고 다시 이승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자, 다들 어떤 하루를 고를 건가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노인 어복이 가장 먼저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복은 만선이 되어 돌아오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배에 가득 은빛 조기들이 넘쳐났고 저녁 식탁에는 아내 오기가 정성스레 구운 생선을 그의 밥상에 올려주었습니다. 평생의 고단함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에 녹아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린 동자 글만은 3살적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차가운 절방에서 보낸 세월 대신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에서 뒹굴던 짧은 오후였습니다. 글만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기억은 오직 그 품뿐이었습니다. 부엌댁은 뜻밖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로 살며 부엌대기 소리만 들었소. 딱 하루만이라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꽃이 되고 싶소. 덜렁사자는 그녀가 살아온 날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 곤란해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옥황상제의 특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부엌댁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이 되어 달빛 아래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나비처럼 가벼웠습니다. 꿈도 결국 인생의 일부란다. 구름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가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영광도 사무치는 그리움도 아닌 평범한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여느 때처럼 딸아이의 인사를 받으며 순찰을 나가던 그 시간으로 보내주시오. 술라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딸 다니가 대문 밖까지 나와 그의 옷깃을 여며주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하지만 순찰 도중 어두운 골목에서 도적을 만난 술라는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고 술라는 다시 저승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하루를 선택해야 하는 대목에서 술라는 다시 오늘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덜렁사자의 실수로 술라의 시간은 반복되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 술라는 매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또다시 그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덜렁사자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술라를 계속 이승으로 보냈습니다. 이승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술라는 죽지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딸 다니는 매일 눈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술라가 영혼의 굴레 속에 갇힌 동안 다니의 시간은 슬픔 속에 멈춰버렸습니다. 딸의 가혹한 삶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은 하루를 선택해야 하는 술라의 숙명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덜렁사자는
결국 옥황상제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의 슬픔이 아버지를 보는 기쁨을 앞설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리고 덜렁사자에게 더 큰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하루는 죽음보다 무겁고 어떤 사랑은 영원보다 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니, 형벌이 아니라 덜렁사자를 깨우친 큰 보상이었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미래의 내가 선택할 만한 하루일까? 비로소 곰곰이 생각해보는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 도깨비의 약속.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덕칠이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덕칠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괴팍한 노인으로 아침마다 동네 꼬마들의 제기차기를 방해하고 이웃의 호박넝쿨을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덕칠은 산길을 지나다 덩굴에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하는 도깨비 까비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까비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덕칠은 그저 옆에서 구경하며 거기 말고 저쪽을 당겨야지 쯧쯧 하고 훈수만 두었습니다. 그러다 까비가 마지막 덩굴을 끊고 풀려나는 순간 덕칠은 잽싸게 앞으로 튀어나가 마치 자기가 구한 양 위세를 떨었습니다. 까비는 고마움의 표시로 덕칠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으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덕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노력은 남들이 하고 보상은 자기가 받게 된 것이죠. 그는 턱수염을 매만지며 첫 번째 소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집에 돌아와 늙고 지친 부인 수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다. 내 부인을 지금보다 30살만 어리게 만들어다오. 그는 젊고 예뻐진 부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즐길 생각에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까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소리와 함께 연기가 사라지자 덕칠은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그대로인데 덕칠 본인이 30살이나 더 늙어 뼈만 남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까비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상대적으로 30살 어려졌으니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덕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당장 2번째 소원을 들어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어다오.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다. 덕칠은 권력자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덕칠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바나나가 마을 전체만큼 커졌습니다. 덕칠은 산처럼 거대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봐야만 했습니다. 너무 커서 발끝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덕칠은 구름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너무 커진 나머지 밥 한 톨도 먹을 수 없었고 친구도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능력을 갖춰서 내 마음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게 해다오. 스스로를 고치겠다는 심산이었죠. 까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평생 남들의 소원을 듣고 들어주는 존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덕칠의 거대한 몸이 다시 줄어들더니 딱딱한 나무 토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마을 어귀에 세워진 천하대 장군 장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원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온갖 짜증 섞인 불평과 황당한 소원을 군말 없이 끝까지 들어줘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팍했던 덕칠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었답니다. 소원 들어주는 이의 소원은 정확한 요구사항을 빌어달라 아닐까? 오늘도 비로소 알게 된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 가난으로 향한 주, 장날이면 고을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붉은 고추 더미, 쪽빛 포목, 그리고 말린 생선의 은빛 비늘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장터를 수놓았습니다. 물건을 깎으려는 흥정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단한 하루를 품에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장터 한가운데서 상인 덕호는 자신의 싸전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덕호의 싸전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주인인 덕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심술이 가득 찬 고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깐깐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점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저울이 우직하게 서 있었고 그 옆 탁자 위에는
크기별로 반질반질하게 닦인 저울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으뜸가는 싸전답게 가게 안은 쌀과 곡식 가마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기근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손님인 건우가 저울 위에 올려진 쌀 주머니를 집어들며 쌀 한 줌만 더 얹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덕호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툭 내뱉었습니다. 손은 쌀보다 무겁소. 저울은 당신 손무게까지 재주지 않으니 내가 이만큼 쳐주는 걸 다행으로 아시오.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우는 투덜대면서도 쌀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는 덕호에게 깍듯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싸전 한 구석에는 아까부터 덕호의 저울질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감의 지시를 받고 암행감찰을 나온 고을 형방 도호였습니다. 기근으로 민심이 어지러운 틈을 타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장사치가 없는지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도호는 이 흉흉한 기근 속에서도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 싸전이 수상해 제일 먼저 들렀던 차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남루한 차림의 아주머니 칠성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엽전 몇 푼을 내밀며 쌀 한 대를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보통 가만이나 말 단위로 거래되는 이 큰 싸전에서 작은 되로 쌀을 사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주변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덕호는 수북하게 담긴 쌀 한 대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평이 맞지 않자 덕호는 반대가량의 쌀을 더 얹고서야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덕호가 주머니에 작은 추 하나를 꺼내 저울 위에 슬쩍 놓는 것을 도호가 포착했습니다. 이놈 딱 걸렸구나. 무언가 속임수가 틀림없다고 확신한 도호는 숨어있던 보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탁자 위에 정식 추가 아니라 주머니에서 따로 꺼내 쓴 추라면 분명 눈속임의 증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호는 덕호를 붙잡아 세우고 그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 숨겨둔 추를 찾아냈습니다. 덕호는 이내 보졸들에게 포박당했습니다. 내가 한참을 지켜보았다. 내가 주머니에서 이 추를 꺼내 은밀히 올리는 것을 보았으니 이것이 백성을 기만하는 눈속임이 아니고 무엇이냐? 도호가 호통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포박과 고함에 덕호는 당황하여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나으리 그런 게 아니옵니다만. 덕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도호의 불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물증을 잡았는데 어찌 이실직고하지 않느냐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장터의 소란에 길을 가던 구경꾼들이 하나 둘 싸전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금 쌀을 사갔던 칠성내가 황급히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제가 말로 쌀을 사가던 것과 달리 형편이 어려워 돈이 궁해진 것을 보시고 제게 쌀을 더 얹어주시려고 그 추를 올리신 겁니다. 칠성내의 간곡한 설명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호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그 비밀스러운 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도호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아까 투덜대며 쌀을 사갔던 손님 봉식을 불러내 물었습니다. 너도 말해보거라. 내가 쌀을 살 땐 저 추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녕 공평한 것이냐? 봉식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래할 때 흥정이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단지 이번에 제 저울에 추가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아직 남들보다는 형편이 난 것 같아 안심했을 뿐입니다. 이 고을에서 저 주인장 호주머니의 추를 모르는 이가 없고 그 덕을 보지 않은 가난한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도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큰 오해를 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었소. 도호는 덕호의 포박을 풀고 사과하며 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도호는 추 밑바닥에 새겨진 없을 무자를 발견하고 그 뜻을 물었습니다. 덕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사치지 자선가가 아닙니다. 제 이문을 포기하고 싶을 때만 이 추를 올릴 뿐입니다. 이 없을 무자는 제 장부에 기록할 이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호는 관하로 돌아가 이 일을 현감에게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현감은 사전 주인의 선행에 크게 감동하여 그 작은 추의 무게만큼의 황금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같은 모양의 추를 여러 개 만들어 없을 무자를 새긴 뒤 고을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인에게 이 글자는 이윤이 없다는 뜻이지만 우리 관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 가난과 고통이 없게 하라는 다짐이어야 한다. 이 추를 몸에 지니고 늘 경계로 삼으라. 이성이 엄숙하게 명했습니다. 덕호가 상으로 받은 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눈을 감는 날까지 평생 그 낡은 추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덕호의 사전에서는 저울 위에 이문 없음에 추가 올라갔고 그 무게만큼 고을 사람들의 시름은 조금씩 덜어지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머니 속의 무게가 고을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급여가 노동의 대가이듯 상인에게 이윤 역시 노동의 대가입니다. 사전 주인의 말과 달리 자선이 맞다는 걸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 고려장 민담의 탄생. 고려장. 정식 역사서나 조선 왕조실록 그 어디를 보아도 늙은 부모를 버렸다는 잔인한 풍습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의 세계에서는 고려장이라는 이름의 비극이 마치 사실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 아닌 비겁한 변명이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안개 낀 이른 아침, 기억의 조각을 잃어버린 노인 덕보는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잊은 채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욱한 안개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인 아름과 비식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덕보를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도 잠시 그들은 이내 자극적인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 아들이 결국 버린 모양이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더니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지. 근거 없는 소문은 안개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을 관아에까지 닿았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또는 이 반인륜적인 사건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리에게 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부모를 버린 자식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소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덕보의 아들 길람은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신발이 헤어지도록 산과 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관원들이 길람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목 놓아 울며 덕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유기는커녕 지극한 효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사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평범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또는 가장 먼저 유언비어를 퍼뜨린 아름을 향해 호통을 치며 곤장령을 선고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벌을 받고 풀려난 이들은 자신들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피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막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핑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원래 옛날부터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우린 그저 그 풍습을 떠올린 것뿐이라고. 마침 고을을 지나던 광대패의 대장 판석은 이 흥미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얼마나 쉽게 현혹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마을 사람들의 변명에서 영감을 얻어 부모를 버리는 슬픈 아들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석이 이끄는 광대패의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향하는 가상의 연극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못된 관습이 있었다니. 관객들은 슬퍼하며 적선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참 다행이다라며 근거 없는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공연장을 찾은 길람은 분노했습니다. 무대 위 이야기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거짓 소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람은 공연이 끝난 뒤 판석을 찾아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며 당장 공연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관아에 다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판석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다음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고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고려시대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풍습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는 이야기의 배경을 아예 다른 시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억울한 사연은 고려장이라는 이름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가짜라는 사실보다 그 안에 담긴 효라는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고려장은 어쩌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 덧칠해진 거대한 종이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민담은 제각각 역할이 다르고 잘 구분되어야 할 우리 것이란 걸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 별군관과 갑파치의 딸, 평화롭던 마을에 전란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용맹했던 별군관 진호는 이제 검 대신 가죽칼을 쥐고 살아가던 퇴역 군인이었으나 나라의 부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집 명령서를 들고 평소 흠모하던 갑파치의 딸 서화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서화는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진우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진우가 전장으로 떠나기 전 서화는 그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갑옷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죽을 두드리고 무두질하며 한 땀 한 땀에 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등불 아래 서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녀의 손끝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갑옷의 완성을 앞둔 밤, 서화는 아무도 모르게 왼쪽 팔 갑옷에 안감을 들줬습니다. 그녀는 작은 칼끝을 세워 가죽 안쪽에 아주 작고 깊게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부디 살아, 꼭 돌아오시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닿길 바라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전장은 참혹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과 차가운 칼날 속에서 진우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의 화살이 그의 왼쪽 팔을 스쳐 지나가며 갑옷의 겉가죽을 찢어 놓았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낯익은 서체의 글귀가 드러났습니다. 꼭 돌아오시오. 그 한마디는 지친 진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그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몇 해의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는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서화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성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곧 마주할 진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성문을 통과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화는 까치발을 들고 지나가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잦아들 무렵 서화의 희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것은
전사자들의 유골함과 유품이 실린 낡은 수레였습니다. 수레를 끄는 병사가 이것이 마지막이요라고 외치자 서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울음 섞인 시선으로 수레 위를 훑던 서화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찢어지고 피와 흙에 절었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이 밤을 새워 만들었던 그 팔 갑옷이었습니다. 서화는 찢어진 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자신의 글귀를 확인하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레 뒤에서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왼쪽 소매가 허공에 펄럭이는 채 한쪽 팔만으로 묵묵히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진우였습니다. 서화는 숨이 멎을 듯한 놀라움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비록 한쪽 팔을 전장에 묶고 왔지만 그는 서화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화는 그를 끌어안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진우는 남은 한 팔로 서화를 서툴지만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화는 진우의 텅 빈 소매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튼튼한 가죽으로 당신의 새로운 팔이 되어줄 의수를 만들어 드릴게요. 가파치의 딸로서 그녀는 자신의 기술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찢어진 팔갑옷을 꺼내 서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죽 안쪽에 새겨진 꼭 돌아오시오라는 문구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노을 지는 산등성이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혹시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비로소 의문을 가져보는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꽃, 깊은 두메 산골, 굽이굽이 흐르는 산등성이 끝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돛짐을 등에 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박물장수 팔봉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길을 올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할아버지 춘식은 반가움보다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팔봉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어스레한 빛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춘식의 아내 묘순이 깊은 병에 걸려 가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춘식은 묘순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팔봉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팔봉이, 우리 할멈이 자네만 기다렸다네. 마지막으로 꼭 구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말이여. 그때 감은 눈을 뜨지 못하던 묘순이 가냘픈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팔봉이 왔는가? 내가 기다렸소. 구름 위를 나는 꽃을, 그 꽃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팔봉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꽃이라니. 평생 박물을 발러 다녔지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소문은 해보겠습니다만 약속은 드릴 수가 없네요. 팔봉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산길을 걷던 그는 잠시 커다란 바위에 기댔다가 밀려오는 피로에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팔봉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안개가 마치 몽글몽글한 구름처럼 피어오른 그 위를 한 아리따운 처녀가 사뿐사뿐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공을 유영하듯 가볍게 움직이며 산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아, 저기요! 팔봉이 소리치며 깨어났지만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산새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처녀의 뒷모습과 그녀의 발끝을 떠올리자 갑자기 무엇인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 그거구나. 그거였어. 팔봉은 그 길로
시장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터에도 두 번째 장터에도 그가 찾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장터의 후미진 구석에서 그는 먼지 쌓인 낡은 괴짝 속에 담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이게 바로 그 꽃이구나. 팔봉은 밤낮을 달려 산골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춘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팔봉이 숨가쁘게 그를 불렀지만 춘식은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제 왔는가? 할멈은 이미 떠났다네. 팔봉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가져온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운 꽃신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팔봉이 이 마을에 처음 장사를 하러 왔을 때 묘순에게 팔았던 바로 그 꽃신이었습니다. 꿈속에 처녀가 신고 있던 것도 묘순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구름 위를 나는 꽃도 바로 이 신발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려. 춘식은 꽃신을 어루만지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묘수는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때 신었던 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늘 아쉬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팔봉이 꿈속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본 시각은 묘순이 조용히 숨을 거둔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춘식은 묘순을 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묘순의 발치에 팔봉이 찾아온 고운 꽃신을 정성껏 놓아주었습니다. 춘식과 팔봉은 함께 묘순의 무덤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 하산하는 팔봉의 앞에 신비로운 산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너머로 꽃신을 신은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나 팔봉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그 꽃신이 예쁘게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팔봉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구름 위를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 저 멀리 높은 하늘로 사라져 갔습니다. 물건이 아닌 마음을 팔아야 한다는 한 거상의 이야기를 비로소 떠올려 보았습니다.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